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행자는 돈과 시간, 운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7단계의 인생 공략집이라고 이제 여기 부제가 적혀 있어요. 7단계를 내가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을 하다 보면 평범한 사람도 이 공략대로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공략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서적의 내용은 경제서적이지만 결론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또 계속 두고두고 이제 보고 싶은 책이라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7단계 중에 1단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문구들을 읽어보면서 조금 같이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의식은 본인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의 정보를 밀어낸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책을 권해도 책을 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핑계를 대며 밀어낸다. 본인이 독해력 없음을 인정하는 걸 자의식은 방어한다. 자아가 약간이라도 손상될까봐 온갖 변명을 댄다. 돈을 버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눈앞에 가르쳐줘도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라고 겸손하게 답한다. 하지만 누구보다 돈을 원하고 돈 때문에 인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돈 앞에서 치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모순된 사고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모순된 사고를 우리가 대부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유전자가 정해놓은 본성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동시에 위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하도록 자의식도 탑재한다. 이러한 초기 조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신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지만 자의식의 방해로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다. 여기서는 인정해라. 그래야 다음부터 발전이 일어난다. 항상 어떻게 돈을 벌지 걱정하며 자신을 고용한 윗사람이 능력에 맞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욕하며 밥을 사 먹을 때마다 가격표를 보며 걱정한다. 자의식은 여러 감정과 지식을 엮어서 잘 반응하며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다. 단순한 생물들에겐 자의식이 없다. 자의식이란 고도의 운영체제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행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자의식이 지나치게 커지면, 즉 운영체제가 폭주하면 원래의 기능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 수많은 연구가 수많은 답을 내놓았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급한 문제에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반응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는 대충대충 둘러대면서 뇌는 가급적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처리한다. 너무 따지지 않고 대강대강 문제 없을 정도로만 나와 남을 적당히 속이며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가성비 최고의 운영체제 덕분에 인류는 이렇게 살아남았다. 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요. 대충대충 둘러대면서 뇌는 가급적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처리한다. 한때 별명이 대충녀였는데 그 이유가
제 뇌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뇌는 어쨌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자의식이란 고도의 운영 체제이다. 이런 자의식의 특징을 알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한 번 더 내 자의식이 나를 방어하고 있구나. 한번 내가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예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식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와요. 주식이 1년간 모았던 주식을 엉겁결에 손절매한 상황이다. 물론 늘 그렇듯이 주가는 곧 바로 치솟아 올라간다. 이제 뇌는 내 자아가 너무 엉망이 되지 않도록 답도 없는 이 문제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온갖 이유들을 가져다 대며 행동을 합리화한다. 괜찮아. 곧 큰 하락장이 올 거야. 남은 현금으로 더 급등할 종목을 찾아보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엉겁결에 손절매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로 또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이제 괜찮다고 곧 큰 하락장이 올 거라고 남은 현금으로 또 더 오를 종목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한 거는 이미 잘못한 거고 이 거래를 되새겨보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관련 지식을 공부해보는 것.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고 희생양을 찾고 분풀이를 하다가 나아지지 않고 나를 가난에 계속 붙들어두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 마음 편하자고 이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이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인터뷰에서 본 내용인데요. 유튜버들이나 나보다 더 월 1,000만 원 이상 벌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의 강의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자청님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자의식의 방어 기제를 해체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해요. 자의식은 지독하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행운을 놓치고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소확행의 삶이고 순리자의 삶이다.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의식에 갇혀 답답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이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을 더 키우지 못하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퇴화해버린다. 자의식 좀비라고 부른다. 이제 해체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으면 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탐색하는 것. 누군가의 발언이 불쾌했다면 이게 내 자의식 때문인가? 이렇게 한번 탐색을 해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인정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좀 상대를 적대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3단계, 전환해보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법이나 사례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길지 않은 챕터예요. 제가 이 챕터를 읽고 느낀 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자의식 과잉의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냥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내가 한 행동이 맞고 나에 대해 관여 안 했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내가 다른 거를 볼 때 내 시선을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의식 과잉은 아닐까?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려는 거 아닐까? 나는 계속 같은 상황, 같은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고 이제 알았으니까 조금 더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의식 해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나보다 잘난 사람 얘기를 듣는 것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예시나 의견도 있으시면은 이제 같이 소통하고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의식 해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에는 2단계, 3단계 다 굉장히 유익해요. 2단계 정체성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역행자가 되기 위한 2단계 정체성 만들기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1단계는 자의식을 해체하는 것이었고 자의식을 해체한 후에 이제 정체성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0.1%만이 겪는 대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 정체성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정체성 만들기라고 말한다. 이 정체성 이론은 역행자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스킬이다.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 책을 보았을 때 자청님이 나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계발서를 쓸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건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나 모델을 설정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자의식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할 차례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이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이걸 자유자재로 이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베스트셀러를 쓸 수 없어 라고 한정짓는 순간 베스트셀러는 고사하고 평범한 책이라도 출간할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한다. 그래서 일부러 큰 목표를 세우고 주위에 그 말을 떠벌리고 다녔다. 정체성을 세웠으면 이제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녔다고 이제 하세요.
그 전까지 나는 절대 평범해질 수조차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단정했지만 이제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고, 책을 읽은 뒤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걸었대요. 좋은 자기계발서들을 수백 권이나 읽어가니 나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성장하는 마인드로 바뀌었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책이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글이에요.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최고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기관인 우리 뇌는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정체성에 맞춰서 입력과 출력의 모드를 바꿔나간다. 최근 들어서 나는 작가,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정체성이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일화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일화들 중에서 조금 적용을 저한테 할 수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MBTI가 I형이라서 내향적이야. 나는 신경성이 높아서 예민해. 나는 공운동은 못해. 나는 A형이라 소심해. 이런 게 본인을 틀에 가둬버리는 거라고 해요. 정체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본인만의 틀을 깨버려야 한다. 정체성을 본인의 한계에 가두는 건 순리자들의 특징이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체험이 없으면 여간에선 정체성 변화가 힘들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책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이제 작가님들이 정말 추앙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그룹에 속해서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이제 정말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렇게 자신을 그 세계에 담가 놓는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서 뇌는 실제 현실에서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차오르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씻는 것,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나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 인간은 그저 유전자와 환경의 조합으로 움직이는 공식 같은 거라 생각한다. 환경 설계가 불러온 행동과 판단의 차이는 하루하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수년이 흐르면 넘어설 수 없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나는 스스로가 매우 게으르고 목표한 바를 잘 이루지 못하는 열등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한다. 자의식 해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만 김승호 회장님이 내가 소망하는 것을 100번 진심을 담아 소원을 써보는 행위, 무의식 깊이 각인될 것이다. 무의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 저는 사실 그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보다 3만 배 이상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출장 메이크업샵을 운영한다.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전이나 일어나서 그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부의 해답이라는 책에서 본 이제 자기 선언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자주 읽고 이제 외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의식을 바꾸는 것, 무의식을 바꾸는 게 더 좀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물론 환경도 당장 바꿀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의식이 바뀌고 무의식에 내가 내 세포까지 다 각인을 시키고 내가 하는 학원들이 이제 그런 환경으로 나를 데려다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 만들기 챕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조금 읽기도 쉬웠고 이해하기도 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첫 번째 이 자의식을 해체한다는 게 아까 이제 자청님이 1챕터에서 그러니까 자의식 해체에서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여기에도 다시 한번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 나는 스스로가 매우 게으르고 목표한 바를 잘 이루지 못하는 열등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한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자의식 해체라고 여기서도 좀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해했던 부분은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낀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자의식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는 걸로 저는 그것도 맞는 거고, 이제 여기서 하는 인정하는 것,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이제 자의식 해체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서 1단계와 2단계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다음에는 이제 3단계를 볼 건데, 우선 오늘은 2단계 나의 정체성 만들기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역행자 3단계 유전자 극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단계 자의식을 해체하고 2단계 정체성을 만들었으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유전자 오작동 극복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3단계도 굉장히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혀져 있어서 굉장히 줄을 많이 치면서 읽었고요. 이 중에 조금 기억에 남았던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인간의 뇌에 대해서도 나오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3가지. 유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내가 질문을 3가지 던져보려고 한다. 평판 오작동. 원시 시대에는 좁은 범위의 부족사였기 때문에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평판을 잃으면 생존과 번식이 불리하여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는 평판을 잃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수십억 인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마라. 평판을 신경 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노심초사 신경을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질문 2.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 스스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낯선 일을 배우는 것에 본능적 두려움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당신은 애써 배움을 피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의 두뇌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해온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한다. 이 오작동을 이겨내고 그냥 일단 한 번이라도 시작해보자. 무엇보다 첫걸음이 중요하다. 자청님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핑계를 대셨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유전자 오작동이야. 내가 이걸 극복해서
일단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시고, 저도 유튜브 장비를 산 지는 거의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하라고 주고 지금 저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것도 이 책을 읽고 아 정말 유전자 오작동이구나, 일단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들고 찍다가 지금 이제 어떤 장비를, 거치대를 구입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3. 손해를 볼까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손실 회피 편향.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1,000만 원을 벌게 되어도 기쁘지가 않다. 하지만 9천만 원을 벌게 된다면 매달 1,000만 원씩 잃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뇌가 위기 신호를 보낸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계기나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유전자의 명령을 역행하여 손실에 대해 무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근데 이 손실 회피 편향이 제가 요즘 되게 느끼고 있는 감정 같아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 감정이라는 거를 이 책을 읽고 바로 느끼게 됐는데요. 이제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주말에만 일을 해요. 평일에도 이제 일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근데 주말에 한 번 일을 나가면 많은 고객들을 이제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사실 페이가 보통 한 50만 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내가 평일에 한 명이나 이렇게 일을 나갔을 때, 물론 한 분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나가긴 하지만, 예전에 한 분을 할 때는 그냥 그 마음이 되게 소중하고, 다른 집에 알바를 갔을 때도 받는 금액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분의 금액 정도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한 번 일을 나가서 단시간에 많은 인원의 고객님들을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다음번에 그거보다 적은 돈을 벌었을 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손실 회피 편향,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유전자 오작동이구나,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어진 것에 뭐 북튜브를 한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고객을 내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편한 웨딩 메이크업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 정체성 만들기라는 단계가 우리 있었잖아요. 정체성 만들기라는 단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출장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는 대표가 될 거야. 또 대한민국의 뷰티 메이크업 산업이 나로 인해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또 첫 번째, 다시 리뷰를 해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가 자의식 해체였잖아요. 자의식 해체는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원래 세밭이나 이런 거를 잘 안 봤어요. 그냥 다 아는 내용일 거야 이렇게 진짜 생각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을 접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오늘 아침에는 세바시에서 책에 대한 제가 책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책에 대한 내용을 하는 그 세바시 강연자님이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독서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독서 편식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을 찾아다니신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독서는 문화인데 어떻게 편식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책이든지 반복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제가 같은 책을 굉장히 여러 번 보면서 옛날 책을 또 보고 옛날에 독서 모임 했던 책을 저희 독서 모임 장님한테도 저는 다시 보고 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끌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문해력도 좋아지고 이제 작문하는 능력도 좋아진다고, 또 굉장히 조금 천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은 책을 계속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았다면 그 영상이 나왔을 때 바로 저는 다른 거를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봤을 텐데, 그래서 요즘 들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봤고, 여기 이제 자의식을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사람이 유전자 오작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나는 유전자 오작동을 이겨내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지만 또 다른 자의식을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모든 초보 유튜버가 겪는 일로 영상을 5개 업로드할 때까지 구독자가 100명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한 달 동안 노력했음에도 좌절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그냥 경험상 해본 거지 뭐. 이제 접자. 하지만 이 명령 또한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출발을 한 모든 초보 유튜버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잘된 유튜버들의 모든 썸네일과 초반 10초를 분석해보자.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초보 유튜버들이 유전자 오작동과 자의식 상처로 인해 합리화하고 접을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결국 자의식을 해체했고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터지면서 10만 유튜버가 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자기개발 유튜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겨내고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또다시 자의식을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자의식 상처로 인해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은 접을 때 자의식을 해체하고 나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면 벌써 이제 1단계, 3단계까지 왔다가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이것을 반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앞으로 7단계가 있으니까 같이 7단계까지 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4단계 뇌 자동화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행자가 되기 위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같이 보았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리뷰해봤던 것을 한 번 더 보자면 1단계는 자의식 해체.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나의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자의식이 해체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나 그 다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행자 2단계는 정체성 만들기예요. 정체성 만들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는 것인데, 사람은 큰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 너는 정말 큰 부자가 되어라, 이런
유언이라든지 이런 큰 충격적인 일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는 정체성 만들기 단계를 이제 가지기가 기회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챕터에서는 내가 스스로 결심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출장 메이크업샵을 운영할 거야. 나는 2026년에는 40세에 70억 자산가가 돼 있겠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잠재의식에 새긴다던가, 그게 이제 내 꿈을 100번 적고 외치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다른 방법은 그런 환경에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 하면 그런 환경에 나를 데려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전자 오작동 극복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이 있는데, 그런 본능이나 본성을 역행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뇌의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이 존재한다고 하시고, 이 오작동을 이겨내고 그냥 일단 한 번이라도 시작해보자. 무엇보다 첫걸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평판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대한 눈치나 그런 걸, 옛날에는 원시 시대 때는 그 작은 규모의 그룹에서 내가 추방을 당하거나 했을 때는 살아남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몇십억 인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평판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노심초사 신경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제 해주셨고, 또 손실 피편양, 내가 매달 1억을 벌었던 사람이 9천만 원을 벌게 되면은 오히려 잃는 것에 더 뇌가 위기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계기나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의 명령을 역행하여 손실에 대해 무시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전자의 오작동이 너무 수없이 많다. 책 클루지, 행동 경제학, 생각에 관한 생각, 이런 책을 권해주셔서 이런 책이 굉장히 다시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4단계 뇌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챕터도 길지 않았지만 정말 줄이 굉장히 많죠. 다 저는 좋았어서 좋았던 문구들을 한번 같이 새겨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뇌 자동화라는 게 쉽게 제가 그냥 읽었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뇌를 성장시키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그냥 알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뒤에부터 볼게요. 운동하시는 뇌의 저자들에 따르면 뇌에는 좋은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다. 피가 근육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약간 복잡한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딱 맞는 운동으로 산책을 권한다. 다만 이 산책은 좀 특이한 산책이다. 즉, 안 가본 길,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것이다. 모르는 곳을 걷다 보면 뇌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니 가보지 않은 곳곳을 걸어 다니자. 가령 출근하는 방법을 바꿔봄으로써 뇌를 자극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식이다. 아예 반대 방향에 내 직장과 반대 방향에 숙소를 잡고 거기서 출근하는 방법도 있겠다. 새로운 출근 방법이 정말 많아진다. 나는
보통 책을 잔뜩 읽고 나서 머릿속이 아직 복잡할 때 이렇게 엉뚱한 일로 뇌를 자극한다. 또 충분한 수면에 대해서도 나와요. 절대 잠을 줄여선 안 된다. 학자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하며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일 때 최상의 컨디션을 내는 수면 시간일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면 좋다고 하세요. 왜냐면 깊은 잠, 논렘 수면에 빠지기 전에 깨는 것이 좋다.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내 기준에서 잠을 많이 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바로 장기 기억화다. 인간은 잠을 잘 때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 잠은 뇌의 최적화에 꼭 필요한 행위다. 잠을 줄여서라도 책을 많이 읽는다? 말짱 헛짓이다. 뇌는 정말 신비로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문제 해결을 계속한다. 멍 때리며 아침밥을 먹거나 샤워를 하다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잠을 잔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잠이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당일 경험했던 것을 장기 기억화함으로써 지혜를 축적한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샤워하는 것 등을 몽상모드라고 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몽상모드를 발동시키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나는 반대다. 이 시간은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여행은 뇌를 자극하고 기존에 쌓아두었던 지식들을 통합하거나 정리해준다. 사람의 뇌와 몸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친 산물이고 거기에 맞춘 사용법이 따로 있다. 공략법을 모르고는 레벨업이 있을 수 없듯이 근거 없는 자기 신념만 따르면 영영 순리자로 살게 된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책을 만남으로써 뇌 최적화를 어렴풋이 이해했다. 그리고 이 최적화를 믿고 단기 이득보다는 장기 이득에 초점을 맞춰 반복적으로 오목을 두었다. 결국 나는 손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어낼 수 있었다. 뇌 자동화 이제 챕터에서는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여러 책을 읽고 이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새로운 길을 산책해보는 것, 새로운 동네에 가고 새로운 출근길이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출근을 해보는 걸 권하고 계시고요. 여행을 가서 또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 또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앞에 또 가볼게요. 안 쓰던 뇌 자극하기. 이 부분은 새로운 책을 내가 평소에 내게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새로운 미술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의학책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안 쓰던 부분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읽어볼게요. 창의성이나 지혜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다. 흔히 통찰력이라고 불리는 통합적 사고는 뇌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발휘되는 사고력이다. 멋진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상천외한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여러 영역을 마사지해주면 뇌가 증폭되고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답을 찾는 경험도 여러 번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을 때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한다.
과학 유튜브를 이제 보실 때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어떤 그 책에서 봤는데 스티븐 잡스도 그분도 그 글씨체를 만드는 그런 것을 배우면서 나중에 그게 아이폰을 만드는데 굉장히 주요한 전혀 다른 것을 공부하고 배웠는데 배우고 싶어서 배웠는데 나중에 아이폰을 만들 때 굉장히 그게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은 정말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앞에는 오목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오목이론. 눈앞에 이득과 소득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두는 수를 오목이론이라고 부르려 한다. 돈의 속성을 쓴 김승우 회장도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매장 100개를 오픈하는 데까지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000개의 매장을 오픈하는 데까지 상식적으로 100년 이상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두 이루는 데엔 채 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거의 100년에 걸친 긴 게임이다. 20에서 60세까지 40년에 걸친 전성기를 갖고 있다. 사업이든 투자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내일 인생이 끝날 것처럼 너무 조급해한다. 이 자청님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고 유튜브를 하면 매일 450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제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유튜브를 하면 손해를 보면서 그래도 유튜브를 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유튜브 방송에 성공한 후 상장 기업 대표들도 만나고 투자의 세계도 많이 알게 되었고 자기소개를 길게 할 필요도 없었대요. 만약 그때 내가 장장의 수익에만 급급해 돈 버는 일만 했다면 소득이 줄지는 않았겠지만 여전히 바쁘게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거나 시작할 여유는 더 없었을 것이다. 오목이론에 따라 장기적인 수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책을 쓴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있었다고 해요. 장기적인 수를 두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한번 작성해보자. 야근이 있는 회사보다는 100만원을 덜 벌더라도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라. 남은 시간에 운동을 하여 뇌를 최적화하고 하루에 1시간 책을 읽어라. 알바를 2탕 뛰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를 그만두고 그 시간에 창의적인 공동체에 나가거나 책을 읽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 당장의 성취에 급급하여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순리자의 전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한다. 앞에 다시 보면은 오목은 돌을 두는 게임이다. 당신이 무한하게 승리하는 수만을 둘 수 있다면 인생으로부터의 자유는 저절로 얻게 된다. 계속 가난하다가 한번 부자의 길을 올라탄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축적하는 것 또한 같은 이치이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게 의사결정이라는 돌을 두는 게임과 같다.
또 앞쪽에는 이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략은 책을 딱 두 가지만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 읽기와 글쓰기. 사실 책 읽는 거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거의 중독된 것처럼 매일같이 읽으시잖아요. 왜냐면 책을 읽으면 효과가 정말 바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즉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굉장히 많이 엔돌핀이 돌고 계속 다른 책을 읽어서 계속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전체적인 이 책의 주제가 사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뇌가 이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 내가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또 그 뒤에 보셨을 때 내가 최적화가 되면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뇌 자동화의 주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글쓰기와 책 읽기,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런 세 가지, 안 가본 길 가보는 거, 안 보던 책 보는 거, 새로운 거 자극하는 거, 그리고 충분히 자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역행자가 되기 위한 5단계 역행자의 지식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뇌는 단순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고 하던 일을 선호한다. 직업을 바꾸면 돈을 더 벌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도 반복 속의 편안함 때문에 기존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유전자 오작동 극복에서 다뤘듯이 새로운 것을 혐오하는 유전자 덕분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는 전근대 시대와 너무나 다른 삶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막대한 부를 얻도록 사회가 설정되어 있다. 완전히 무의식을 바꾸고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해했고 또한 뇌 최적화를 이뤘다면 이제 지식만이 남았다. 앞서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인간은 본성과 유전자의 꼭두각시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소망했던 특별한 인생은 점차 사라져가고 인생에 순응하게 된다. 나 또한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하루하루 차이를 만들어냈고 최악의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물론 역행자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유를 얻는 일은 없을 것이다. 1년 만에 자유를 얻을 확률도 극히 낮을 것이다. 하지만 3년, 5년, 10년 후면 일반인과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내가 10년간 경제적 자유,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습득했던 역행자의 지식들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한다. 역행자는 1을 받으면 2를 준다. 나는 공짜로 생긴 돈의 10%는 상대에게 돌려준다는 철칙을 세워두었다.
아래처럼 자의식과 자기 합리화가 발동해서 순간의 판단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주식을 굴려주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사람을 잘 선택해서 생긴 일이잖아. 어차피 이 사람은 수백억대 자산가니까 내가 얼마 줘봐야 의미가 없을 거야. 차라리 이 돈을 더 굴려서 나중에 주자. 펀드 수수료도 몇 퍼센트 안 되는데 그냥 3%만 줘도 되지 않을까? 10%는 너무 많아. 이제 자청님의 주식을 도와주시는 분이 수익을 10억 정도 내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친구가 또 주식을 추천해줘서 친구를 통해 1.6억 정도를 벌으셨다고 해요. 근데 자청님은 이제 10%를 돌려준다는 설칙을 세워서 그렇게 바로 실행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여기 자의식, 합리화, 손실회피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여기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역행자는 내가 수익이 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이런 자의식과 자기 합리화를 역행해서 충분한 보답을 한다고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기버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시고요. 본능을 역행하는 사고를 가진 이들은 인생에서 패배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나도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을 수백 명 만나봤지만 대부분 밥을 사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 생각과는 다르게 부자들도 상당히 검소한 편이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이면서도 택시비가 아까워서 지하철과 버스만 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밥값이나 술값으로 수십만 원 내는 건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기버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자인 것이다. 나는 주변에 인색한 사람 중에 젊은 나이에 경제적자를 얻은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하는 시그널 중 하나는 밥을 잘 사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밥을 사는 행위는 단기적 손해와 장기적 이득을 맞바꿀 만한 판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서 오목이론에서 말했듯이 역행자라면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밥을 사는 것조차 못하는 사람이 이런 판단을 잘하기 어렵다. 당연히 성공할 확률도 매우 낮다. 밥값 2, 3만 원 아끼자고 인심을 잃는 사람이 앞으로 무수한 인생의 판단을 잘 해낼 가능성은 제로다.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아끼지 않는다. 어떻게든 사람을 도우려 하고 모든 것을 퍼주려 한다. 당신도 기버가 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아라. 확률 게임. 역행자는 확률에만 베팅한다. 인간은 이득보다 피해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설명했듯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 편향이라 부른다. 실제로는 경제적 자유에 큰 이상이 없지만 뇌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즉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이다. 현대의 사회에선 사실 손실회피 편향이 별로 필요 없다. 유전자 오작동에 불과하다.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을 일 따윈 없지만 원시 본능은 겁을 주며 어리석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당신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인생을 일종의 게임으로 본다. 이 책이 역행자의 인생 공략집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인생이라는 게임은 좀 독특하다. 인생 게임은 태어날 때 로그인한 후 죽을 때에야 로그아웃하는 초장기 게임이다. 중간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 갑자기 팀을 바꿀 수도 없다. 초장기 게임인 인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변의 다른 게이머들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게임은 논제로섬 반복 게임이라 불린다. 쉽게 말해서 상대와 나의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당장 알기 힘든 길고 복잡한 게임이라는 뜻이다. 인생을 살면서 늘 의사결정이 어렵다.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버 이론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은 확률 게임이라는 점이다. 확률 게임 이론은 매 순간 역행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내려야 할 수백 번의 의사결정에서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단 5%만이라도 남들보다 좋은 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끝없는 반복 게임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버 이론과 함께 확률 게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확률 게임 이론은 매 순간 역행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다. 확률 게임 예시 1. 나는 자퇴하기 전까지 2년간 이 전략으로 책 쓰기와 글쓰기만 했다. 이 행위가 토익 공부보다 취업 공부와 학과 공부보다 기대값이 높다고 생각했다.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뇌를 복리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항상 주변 사람들이 왜 토익 공부 안 하고 책만 읽느냐고 물을 때마다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확률에 베팅하기로 했고 결국 책을 읽기 시작한 지 4년 만인 25세 때 친구와 함께 월 3천만 원씩 벌어들일 수 있었다. 확률 게임을 통해 본능을 역행한 결과다. 확률 게임 예시 2.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걱정이 많았다. 악플러들의 조작된 정보에 의해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쩌지? 나는 직원들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저격으로 인해 무너지면 어쩌지?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유튜브를 시작하면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컸다. 내 계산대로 유튜브 덕분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고 한 차원 높은 리그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작은 기업에 수많은 인재가 몰리는 이익을 얻었다. 본능적 두려움이 유전자의 오작동임을 이해하고 확률 게임에 베팅한 것이다. 확률 게임 3. 나는 얼마 전 2주간 터키 여행을 다녀왔다. 현재 책임지는 직원이 1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게 사실이다. 혼자 논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대표가 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런 고민은 인간의 평판 예민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했다. 인간은 100명 내외의 집단사회로 지났기 때문에 내부의 평판이 극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면 자살 충동이 들고 악플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나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내가 더 발전하면 된다.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평판 하락보다 발전의 기대값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훌쩍 터키로 떠났다. 타이탄의 도구, 유전자에 각인된 장인 정신을 역행하라. 그건 바로 일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역행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제대로 배운 일 하나를 죽을 때까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는 하나의 일만 하라는 뇌의 명령에 역행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일 대신 3-4개의 얕은 기술들을 습득해야 한다. 타이탄의 도구들을 모으면 상위 20%의 실력 몇 가지를 합쳐서 0.1%를 이길 수 있는 괴물이 된다. 세상에는 나보다 사업을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 애매한 능력을 골고루 갖춘 채 자기개발 및 비즈니스 유튜브를 했던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내 유튜브의 초기 영상 중에 타이탄의 도구라는 것이 있다. 이 영상에서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저는 유튜브가 뭔지 모르고 디자인도 할 줄 모르고 촬영도 할 줄 모른다. 다만 유튜브를 해보는 행위만으로도 상위 1%만 시도하는 유튜버가 된다. 그리고 편집을 해보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 중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 1%에 도달하게 된다. 나는 유튜브라는 타이탄의 도구를 모았다. 새로운 무기들을 모아 기존 지식과 결합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타이탄의 도구는 두세 개일 때 힘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5개 이상 모일 때 몇 배씩 증폭된다. 아르바이트를 10가지 넘게 경험하거나 동대문에서 일을 해봐야 도움이 된다. 단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아르바이트 하는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이 전략을 실천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메타인지, 주관적인 판단은 순리자들의 전유물이다. 여기서 인생이 너무너무 메타인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을 이제 지나서 여기 인생이 너무너무 쉬운 이유를 1분 만에 입증해 보겠다. 1. 블로그를 개설해서 아무거나 하나의 글을 써라. 정확히 20분 타이머를 켜고 시작해라. 2. 유튜브를 개설해서 자신의 폰에 있는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업로드해라. 이것 역시 정확히 20분의 타이머를 켜고 시작해라. 1, 2번이 싫다면 최근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일 중 아무거나 하나를 해라. 독서 20분 하기 등. 자, 했는가? 이미 안 했을 것. 아마 안 했을 거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100명이 읽어도 99명은 단 하나의 항목도 하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겨우 20분 걸리는 일을 시켜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진짜 쉬운 것이다. 아까 말한 3가지를 실행해라. 처음 한 번이 어렵다. 이것조차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99%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봐도 당신은 가장 어려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상위 1%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본인이 현재 실력이 없다고 입은 닫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일을 무조건 실행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앞서 블로그 글에서 말한 3개의 과제 중 하나를 해라. 실행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역행자가 되기 위한 6단계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6단계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제가 체크했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테크트리를 알려줄 생각이다. 호날두, 메시 등 최고의 축구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전성기가 꽃피우는 시점은 축구를 시작한 지 1년 후가 아니라 축구를 시작한 지 15년쯤 후다. 이들처럼 축구를 잘하려면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기본 근력을 다진다. 2. 축구 기술을 15가지로 나누고 이를 매일 연습한다. 3. 실제 축구 경기를 뛰면서 자신의 훈련법이 맞는지 확인한다.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한다. 4. 1번으로 돌아간다. 이를 몇 년 반복하면 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도 위와 다르지 않다. 돈을 버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무 노력 없이 축구 선수가 되는 방법은 기록을 조작하는 것 말고는 없다. 첫 번째로 기본 근력을 다지고, 두 번째로 축구 기술을 세분화해서 매일 연습하고, 세 번째로
내 훈련법이 맞는지 실행을 해보고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네 번째,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반복한다. 그러면 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근본 원리는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이 기본을 잊은 사업이나 투자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결국 돈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에 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내야 한다. 불편함을 해결해 행복감을 줄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면 돈이 벌린다.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사업의 본질이고 수익의 원천이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관계, 가족, 사랑, 돈, 시간 등 수많은 것들의 자유를 속박당한다. 이런 제약을 한 번에 해결하거나 급격하게 줄여주는 것이 바로 돈이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사실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혹은 바로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을 급격히 줄여줄 수 있다. 그렇기에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여기서는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두고 병사 10만 명의 이제 병사가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세요. 경제적 자유라는 성에는 10만 명의 병사가 주둔하고 있다. 병사인 당신이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한 명의 병사를 처치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병사를 처치한다면 2,700명 정도 처치할 수 있다. 10년이면 27,000명이다. 즉 죽을 때까지 성을 완전히 함락시킬 확률은 없다는 말이다. 반면에 시간당 돈을 벌긴 하지만 비교적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 장수이다. 의사, 변호사, 고액 강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 등이다. 이들은 힘이 강력하여 시간당 5명에서 10명을 처치하기도 한다. 병사보다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 본인이 잠을 잘 때는 성 함락을 위해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장수 또한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리며 얻는 과정에서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시간당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면서도 수많은 병사를 보유한 사람들도 있다. 부대 지휘자이다. 부대 지휘자는 수많은 병사를 지휘한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병사들은 지시한 대로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 나가서 싸운다. 여기서 병사는 단순히 직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건물주는 여행을 간 순간에도 저절로 집값이 올라가며 돈을 번다. 책을 쓴 저자는 해외를 다녀온 사이에도 돈이 벌린다. 이와 같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싸워주는 병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부대 지휘자라고 부른다. 기업의 사장, 책 저자, 유튜버, 온라인 강의 판매자,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건물주 등이다. 이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으며 직접 돈을 벌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번다. 작은 가게의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바쳐 돈을 벌고 있다면 부대 지휘자가 아니라 장군이나 병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단 병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왕이면 장수부터 되면 좋다. 병사가 되어 시간당 노동으로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장수가 되면, 나아가 부대 지휘자가 되면 잠을 자는 순간에도 병사들이 앞으로 나가 적을 무찌른다. 만약 부동산을 사두었다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병사들이 나를 위해 싸우면서 수익을 낸다. 이런 부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빨리 함락시킬 수 있다. 사업을 시스템화하는 경우,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경우 이런 부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기 시작한다.
투자자의 경우엔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된다. 우리 주변엔 말단병사에서 시작해 부대지휘자에 오른 수많은 사람이 있다. 갑자기 매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장수, 부대지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월 30만 원, 100만 원, 아니 5만 원도 좋다. 작은 병사들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전투에 참전시켜라.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병사라는 도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 병사라는 도구를 갖고 성을 공략하는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 번째는 사업, 두 번째는 투자. 당신이 직장인이든 백수든 상관없다. 여기서 출발한 사람들도 결국 이 두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말이 어려워 보일 뿐이다. 그냥 훑어 읽어라. 마음속에 각인되어 당신은 점차 변화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알아챘겠지만 투자는 수많은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앞에서 말한 부동산 유튜버들도 다 직장인이었지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수십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다. 부동산 투자는 돈을 주고 산 물건이 다시 돈을 버는 식으로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한다. 나를 비롯해 20,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 사업도 수많은 병사를 모으기에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깃집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시스템만 잘 갖춰둔다면 나 없이도 싸우는 병사들이 생겨난다. 경영, 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신경을 써서 잘 굴러가게 하면 다른 점포 3-4개를 더 경영할 수 있다. 사업은 투자와 달리 내가 돈을 들여 사는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주로 사람이나 기술 등이다. 안녕하세요. 편한책방입니다. 역행자가 되기 위한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에 대해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 이제부터는 역행자가 된 수십 명의 자수성가 부자들의 5가지 공통점을 소개하겠다. 1. 정체성 변화. 2. 20건의 법칙. 3. 유튜브 시청. 4.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 5.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학습. 우선 정체성 변화에서는요, 부동산 투자자이자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의 저자 너나이는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어느 날 상사가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본인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평소 싫어했던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을 읽었고 그걸 계기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너나이의 이야기는 정체성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을 벌 마음을 가졌다면 너나이와 같은 생존 위기를 겪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선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한다. 뭔가를 버려야 한다. 현재의 안주에선 생존 위기를 겪을 일이 없다. 의도적으로 일을 버리거나 부업을 시도해보거나 모임에 참가해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인생 참 짜증나네라는 감정을 겪어야 한다. 20건의 법칙. 나는 사업이란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지안이야 창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마케팅 책 20권을 쌓아두고 읽어나간 것이다. 독서야말로 내실 있게 창업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쌓아두고 읽고 또 읽다 보니 깨우쳐지는 게 있었다. 마케팅 책만 20권 읽으면 세상 모든 게 마케팅 사례로 보인다.
머리가 저절로 그쪽으로 돌아가고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이 만약 카페를 차린다면 카페에 관한 책 20권을 사서 읽어라. 자신있게 말하건대 거의 모든 카페 사장은 아무 책도 읽지 않고 자신의 직감이나 머리만 믿고 카페를 시작한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관련 분야 책을 10권씩만 꺼내서 훑어보라. 패배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유튜브 시청. 아무래도 영상은 책 읽기보다는 뇌 최적화 측면에서나 학습 측면에서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대신 뇌를 덜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책 읽고 글 쓰는 게 너무 지겹다면 투자 혹은 사업을 다룬 유튜브를 보는 것도 방법이다. 기왕 유튜브를 본다면 창업, 기업 경영, 부동산 투자나 경매,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터뷰를 보는 것이 좋다. 하루에 3개 이상 필기를 하면서 봐라. 그리고 다 본 후에는 블로그에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내용 요약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 4.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 글쓰기는 뇌를 발달시키고 논리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20권의 책에서 읽거나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내용은 블로그 등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글을 써보면 이렇게 건너뛴 부분, 막혔던 부분과 맞닥뜨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보충하게 된다. 본인의 생각까지 적다 보면 자연히 배운 걸 곱씹게 된다. 모든 공부에서 복습을 강조하는 이유다.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매체에 글을 써두는 게 좋다. 자연스럽게 예전 글을 다시 보게 되면서 재복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완전히 장기 기억으로 전환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지식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언제고 떠올리고 결합시키고 응용할 수 있다. 글쓰기는 뇌 자동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역행자의 사고를 갖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5.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학습으로.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면 아무래도 매몰 비용이 생기게 된다. 나는 투자 혹은 사업 강의에 돈을 쓴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딱 50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았으면 한다. 나 또한 이런 강의를 찾을 때마다 돈 버는 법을 배우려고 돈 내는 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심지어 창업 강의로 역대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람 중 하나임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나는 이럴 때마다 20여만 원의 투자가 수천만 원 이득으로 돌아올지 모르니 기대값에 베팅하자. 확률 게임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결제하곤 한다. 오프라인 강의도 찾아다녀야 한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려면 반나절은 비워야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두뇌는 내가 속한 집단이 따르는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긴다. 오프라인 경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경매 강의를 들으러 간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경매책 한 권을 읽으면 무의식이 약간 변하지만 집단 무의식에 조종되면 변화가 훨씬 쉬워진다.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 강의가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학습력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이다. 온라인 시대에도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건 이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정체성을 바꾸거나 최초의 실행이 중요하다. 오늘 당장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하나씩 신청해보자. 딱 한 번의 시도와 도전이 어려운 법이다.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1. 좋은 유전자와 환경을 타고난 경우. 무엇보다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대부분 사람에게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2. 주말 세미나형. 3. 책 덕후형. 주말 세미나형. 평일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주말에 재테크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 1, 2개월 정도가 아니라 1년 이상 꾸준히 말이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일을 1년 이상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주말 세미나를 통해
를 이렇게 전환해두면 평일에 본업을 할 때에도 계속 사업과 투자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책 덕후형. 주식을 하는 경우엔 주식 관련 책을 독파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엔 부동산 서적을 죄다 읽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마케팅과 경영 등 관련 분야 책을 탐독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 중언부언하진 않겠다. 나도 그랬지만 원래는 책을 멀리하던 사람들도 돈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독하는 경우가 많다. 정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넘기면 된다. 나도 책의 3분의 1 정도만 읽을 때도 많다. 나중에 다시 읽으면 된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이들은 위의 3가지 유형에 무조건 속했다. 안녕하세요. 편한책방입니다. 오늘은 역행자가 되기 위한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대기업 회장이든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든 상관없다. 반드시 위와 같은 무수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연봉 1억 원을 버는 사람은 연봉 2억 원을 원한다. 100억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괜찮긴 하지만 자산이 300억만 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세계 최고의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전투성을 띠는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다르다.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할까? 바로 도파민 때문이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쾌락을 같이 얻는다. 결과를 내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더 얻어야만 해. 새 목표를 만들어 라고 채찍질한다. 만약 새로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뇌는 채찍을 휘두른다. 불안, 우울, 초조라는 감정을 인간에게 선사한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지혜를 얻는다. 더 나은 삶을 얻는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지혜를 얻는다. 더 나은 삶을 얻는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레벨업을 통해 자유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시시포스와 같은 일을 벌였다. 지금은 책을 쓰는 행위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놀면 되는데 왜 일을 하냐고? 뇌는 인간을 쉬게 만들지 않는다. 도파민을 달라고 채찍질을 한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내라고 명령한다. 나는 역행자의 7단계 모델 덕분에 목표 달성에 딱히 실패하지 않는다. 성장이 멈추지 않고 점차 더 큰 일을 성공한다. 인간이 시시포스와 같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1. 성장하는 방법을 모른다. 2. 자원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3. 성장이 멈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인다. 타고난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순리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시시포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시시포스와 같이 평생의 과제가 있어도 반복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인생의 자유를 얻는다면 인생의 역행자가 될 수 없다. 역행자가 되기 위해선 7단계를 밟아나가면 된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한 바퀴 순환할 때 필연적으로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이 만약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그 다음엔 1500만 원이라는 목표가 생긴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난이도가 다른 게임이다. 반드시 패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인간은 성장한다.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는 테니스 선수는 없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축구 선수는 없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수천 번의 패배 속에서 성장을 반복한다. 그리고 전성기를 얻는다. 시시포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시포스는
똑같이 계속 돌을 이제 굴려서 정상에 올리는데요. 그 돌은 계속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떨어진 돌을 정상에 올리고 이것을 영원히 이제 반복하는 인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을 비유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어서 해볼게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어떻게 전성기를 얻고 어떻게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지. 1. 초등학생 때 천부적 재능을 가졌더라도 중고등학생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패배한다. 2. 중고등학생 때 아무리 잘해도 프로 선수들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 패배한다. 3. 프로 선수가 되더라도 그 리그 탑급 선수에겐 패배한다. 4. 리그에서 탑이 되더라도 세계로 나가면 패배한다. 5. 세계 최고가 되더라도 이전 자신의 기록에 패배한다. 혹은 새로운 유망주에게 패배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다. 패배를 반복함으로써 운동선수는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역행자 모델에 따라 실패를 반복하면서 일반인은 자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다음 목표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적들보다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패를 해야만 레벨업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삶이 안정되면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얻어라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를 얻는 과정에서 고통과 실패를 반복한다. 이때 지름길이 되어주는 것이 역행자 7단계 모델이다. 순리자들은 실패 앞에서 자의식이나 유전자 오작동으로 레벨업의 기회를 놓친다. 역행자의 사고, 나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 실패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 이제부터 뭘 보완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을까? 내 최적화부터 할까? 자의식부터 해체할까를 고민한다. 실패와 시행착오는 필연적이다. 이 순간에 회피나 합리화보다는 레벨업 순간이 왔구나 라고 즐거워하면 된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했다. 내가 진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한 번에 크게 레벨업 되려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봐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랐고 결국 자유를 얻었다. 실패가 다가오면 크게 기뻐해도 좋다. 당신의 수준보다 높은 과제가 눈앞에 나타났고 곧 레벨업 할 거라는 뜻이니까. 자유와 가까워졌다는 뜻이니까.